안녕하십니까. IoT에 대해 리서치를 진행한 삼조입니다. 저희는 먼저 IoT란 무엇인지, IoT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IoT의 기술은 어떠한 것인지, 그런 IoT의 사례와 응용 분야, 그 이후 미래의 IoT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IoT란 무엇일까요? IoT는 인터넷과 사물을 나타내는 띵즈가 합쳐진 말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인터넷으로 연결된 이 다양한 사물들이 서로 간의 상호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상호소통은 IoT 서비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진 스마트폰, 스마트홈, 스마트워치, 스마트카 등이 그 예시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스마트를 IoT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몇 가지 예시에서 IoT를 찾아볼까요? 먼저 구글에서 발표한 구글 홈, OK 구글입니다. 이 구글 홈은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 OK 구글, 뭐뭐 해줘 라는 말로 모든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구글 어플에도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인데요. 쉽게 이야기해 하나의 인공지능 비서인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인 상점인 아마존 고입니다. 이 아마존 고는 Just Work Out 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계산대는 물론이고 계산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줄 또한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의 상점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마존 고 어플 내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매장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자유롭게 물건을 담습니다. 이 담는 과정에서 센서로 물건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 인식된 물건이 어플 내에 있는 장바구니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쇼핑을 마친 손님이 매장 밖을 나가면 어플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죠. 이렇게 더욱 간결하고 빠른 쇼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입니다. 여기서 웨어러블 기기란 신체에 착용 가능한 장치를 말합니다.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또 다른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을 통해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애플워치에는 단순한 시계 기능 외에 건강관리 기능과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은 사용자가 워치를 차고 있을 때 넘어짐을 감지하여 이와 같은 경고창을 띄우고 이 경고창에 1분 이상 사용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포함하여 신고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기와 기기의 상호소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IoT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20년대에서 시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926년 니콜라 테슬라는 콜리어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이때 그 당시에 크고 무거웠던 전화기와 무선이 가능해진 미래의 전화기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카네기 멜론 대학의 학생들이 네트워크와 연결된 콜라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콜라의 재고 수준과 음료수의 차가움 정도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콜라 기계는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의 실마리와 전 세계에 많은 발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를 이어 1989년에는 컴퓨터 과학자 겸 작가인 존 롬키가 인터넷과 연결된 토스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처음으로 IoT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자동 ID 센터의 전무였던 케빈 애쉬튼의 말에 따르면 프록터 앤 갬블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언론에서도 사물 인터넷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5년 소비자용 수용 로봇인 나바크태그라는 로봇이 등장하는데 이는 토끼 모양을 가지고 있어 IoT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부드럽게 내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최초의 아이폰이 출시되고 그 다음 해인 2008년에는 스위스 취리에서 제1회 사물인터넷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구글의 자율 주행차 테스트가 시작되었으며 2010년에는 네스트라는 기업이 스마트 가전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IoT가 발전되면서 2011년 가트너가 하이프 사이클에 IoT를 추가하였고 당시 기대치 부풀리기 단계였던 IoT는 2014년에 최고조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2년 뒤인 2013년에는 구글의 구글 글래스가 발표되었고 2014년에는 아마존의 에코 스마트홈 허브가 출시되면서 엣지 컴퓨팅과 IoT를 결합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 곳에서도 연결을 제공해 2026년 니콜라 테슬라가 꿈꿨던 글로벌 연결성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센서 장치와 디바이스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사용자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보이게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IoT 시대가 본격화되고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IoT는 어떠한 기술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IoT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oT와 함께 발전해온 기술에는 연결성, 센서 기술,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전력 광역 통신망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위한 이동 통신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IoT 기기에 사용되는 와이파이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홈 게이트웨이, 스마트폰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 연결 범위도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전력 광역 통신망을 통할 경우에는 사용자 영역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할 수가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넓은 범위를 기반으로 IoT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센서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물 주변의 상태 변화나 환경의 변화를 감지한 후 이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센서라고 하는데 IoT 사용 분야가 여러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센서들도 다양한 기능과 다양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센서들이 최적화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센서 시장에 개입하면서 가격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는 IoT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 및 집단 지능을 촉진함으로써 실용화가 가능한 기계 학습 결과를 도출하여 IoT의 가치를 배가합니다. AI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로는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이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모델 생성을 자동화하여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 클라우드 IoT 장치, 기업 트래픽을 보호하기 위한 차세대 방화벽에도 머신러닝 기술이 사용되어 IoT에서의 활용 사례 외에도 머신러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Computing Resource as a Service의 개념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IT의 자원을 서비스화하는 IT as a Service를 지향합니다. 컴퓨팅 자원을 서비스 형태로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이에 대한 사용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팅 자원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으며 자원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하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데이터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지출 또한 절감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구독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저장, 보안,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컴퓨팅 리소스 외에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as a 서비스,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as a 서비스 등 여러 가지 as a 서비스 모델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여러 디바이스와 웹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연결하여 IoT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IoT 데이터를 대량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접속 포인트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 클라우드 특성상 많은 양의 보안 위협이 감지되었을 때 이를 정확히 포착하고 원인을 찾는 것이 어려운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정책과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머신러닝을 활용한 지능형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도 등장하였습니다. 아마존 디텍티브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아마존 디텍티브는 클라우드 내부 작업의 비가시성을 극복하고 고객 자원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클라우드 도입의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IoT의 사례와 응용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 서비스, 제품 등 사물 인터넷이 일상 속에 적용된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만보계입니다. 보행자의 걸음수나 심박수 등을 측정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원리인데요. 스마트폰 속 프로필에 개인 정보를 등록한 후 걸음수나 심박수 등을 측정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 등 다양한 IT 기업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 출신의 강성지 대표가 만든 스마트 벨트입니다. 웰트라고도 하죠. 허리둘레, 과식 여부, 칼로리 소모량 등 건강과 관련된 요소들을 어플로 손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벨트 안에 스마트 가속도 센서가 전용 알고리즘을 거쳐 활동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데요. 벨트만 착용해도 허리 사이즈가 측정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디바이스가 내재되어 있으니 충전은 필수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충전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충전은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 USB로 작동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버클의 구조도입니다. 세 번째는 LG U+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수거 시스템입니다. 쓰레기가 투입되면 초음파 센서로 양이 얼마나 있는지 체킹하는데 관리자들이 정보량 파악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여러 쓰레기통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 집권화된 AI 기술의 효용을 극대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사진은 쓰레기통 내에 내재된 쓰레기 양을 파악하는 센서 스마트 초음파 적재량 감시 센서입니다. 이 사진은 중앙 집권화된 정보 시스템의 구조도이고요. 다음은 클린큐브라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입니다. 이 큐브랩의 권순범 대표님이 제작하셨군요. 클린큐브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최신 IoT 센서와 스마트 쓰레기통 기술을 결합하여 종합적인 스마트 쓰레기 관리를 한 제품입니다. 특징으로는 최대 5배 더 많은 폐기물 처리 효율, 태양광 에너지 사용, 바퀴 달린 쓰레기통과 호환 가능, GPS 위치 축 등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조도인데요. 쓰레기가 차오르면 곧바로 반응해 X자 형태의 프레임을 내려 쓰레기를 압축하는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애니우이노에서 판매 중인 심장 박동 센서입니다. 심장이 박동할 때 생기는 혈류의 변화로 심박수를 체크하는데요. 주로 모세혈관이 맞는 손끝, 귀 주변 피부에 센서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 센서의 원리는 센서 중앙에 위치한 LED에서 빛이 방출되는데 피부 속 혈류의 양에 따라 빛의 양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빛의 양을 탐지하여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IoT입니다. 이렇게 IoT가 판치고 있는 요즘, 과연 디자이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선 IoT 시대의 전망은 IoT가 보편할수록 디자인의 폭이 넓어질 것이며 증가하는 디바이스들과 사물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센서 기술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단말기들이 지니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잘 디자인할 것인지가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T는 기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접하면서 일어나는 경험, 즉 UX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적 소재로서의 컴퓨터는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담겨야 합니다. 즉,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기본 욕구를 파고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IoT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경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디바이스에 따라 시시각각 신체의 모습을 바꿔야만 하는데 컴퓨터를 하려면 의자에 앉아야 하고 작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선 눈을 집중하고 화면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여 무리한 경험을 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고유의 신체를 다시 한번 고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오감으로 들어오는 자극, 이 자극을 체험하는 과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하고 이것을 시각화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3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